자, 지금부터 이제 지방자치 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지방자치로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행정적, 기술적으로도 요거도 보니까요. 그 지역만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면은, 그죠? 집행에서도 뭔가 융통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에도 주민들의 이 요구를 받아 안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냐. 단위를 쪼갰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일종의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해요. 정책 실험. 정책 실험이라는 말 아시나? 학교 다닐 때면 그런 거 있었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무슨 과학, 교육, 무슨 선도 학교 이런 거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수법 같은 거를 막 적용해 본다든가, 그런 게 일종의 정책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한번 그 지역에서 해보고 괜찮으면은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좀 확장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책 실험이 되는 것은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특정 어떤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같은 거를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동양인의 특성상 아기를 낳고 이제 막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렇다면 신체 특성상 서양 사람들은 또 안 그렇다면 아기 낳고 막 찬물에 샤워하고 막 보면 막 며칠 안 돼서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뭐 이제 체질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그때 조심 안 하면은 몸이 좀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는 다 누가 해줬어? 그걸 뭐 집안의 어른들이 좀 더 거들어 주거나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그게 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어떤 상품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생긴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뭐 럭셔리한 데는 수천만 원씩도 한다며요. 한 달 가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흉내를 또 내기도 어렵고, 근데 안 그래도 몇백만 원 지금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돼서 어떻게 이제 몸조리를 잘 못하기도 한다. 그게 뭐 애 낳으라면서 애 낳을 조건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말이야. 에? 그런 것 좀 나중에 잘 좀 해결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잘해봐야지. 봤어요? 애 당근에다 올린 거? 당근마켓에다가 20만 원에 판다고? 그 뭐 그냥 재미삼아 애기랑 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혼모인데 애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응? 입양 절차가 오래 걸려서 짜증나가지고 올렸다고. 애 안 난다고 난리는 치면서 국가가 이거 버려진 애들이 1년에도 몇백 명이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또 아동학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정책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무튼 그래갖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산후조리원 같은 거, 응? 애를 낳고 몸조리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 같은 개념으로 제공을 한다, 이런 걸 했었어요. 특이하죠,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국가가 해주나? 정부가, 국가는 아니지만 뭐 정부가 해주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일인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게 일종의 정책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고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잖아요. 딴 지역도 따라합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 개선한다고. 아니 뭐 그런 거 하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두 가지의 업적이 탁 도드라졌는데, 하나가 청계천 공원화 한 거하고, 거기 원래 거기가 이중으로 도로였거든요. 밑에 도로 위에 고가도로 이랬는데, 고가도로가 어차피 철거할 때가 된 거야. 그게 이제 고가도로가 더 이상은 쓸 수 없다. 그런데 그럼 다시 져야 되냐 뭐 이러다가 뜯어낼까? 이래가지고 발상의 전환이고 뜯어내서 옛날처럼 천이 흐르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시민들의 만족감 굉장히 좋았고, 하나의 관광 명소처럼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 가보면 또 좋죠? 근데 그건 일종의 공원이에요. 왜 공원이냐면 생태하천은 아니야.
예쁘게 꾸며놓은 공원입니다. 그냥 아무튼 휴식 공간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았고 인기를 좀 끌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 버스는요, 면허 방식처럼 해가지고 노선을 이제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 업체들이, 민간 업체들이 이제 그 노선에 대한 독점성을 가지고서 운행하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좀 경영적인 면도 어려워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한 거죠. 이명박 시장 때 그걸 한 거지. 그 환승 개념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버스 내려서 우리 집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마을버스 갈아타야 되면 그냥 걸어가고 그랬다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 아까워서. 왜냐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 돈 내고 타야 돼요. 근데 애매하긴 한데, 야, 이거 뭐 1,000원씩 내고 다시 1,000 몇백 원씩 내고 가기에는 아깝다 하면은 막 걸어 다니고 그랬다고요. 지하철역이 멀리 있는데 마을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근데 이걸 다 환승 체계를 해가지고 딱 바꿔놔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대중교통의 천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진짜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며. 그렇던데? 지하철에 에어컨 나오는 거 되게 신기해한데요. 우리는 지하철에 엉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겨울에 타면 엉뜨도 돼. 바닥 따뜻해지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외국인들 굉장히 놀랜대요. 외국의 버스는 다 문 열고 다니고 막 그런다며. 우린 다 에어컨 다 나오고. 에어컨 추워서 못 타겠어, 여름에. 거의 뭐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버스에서 와이파이 되는 거 보면 기절초풍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아무튼 이런 대중교통이 좋다고는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준공영제, 버스를 그렇게 환승을 하게 하면은 적자가 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공영제면은 시가 운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고 준공영제처럼 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부담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정책 실험이에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많이 퍼졌죠. 많이 퍼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널리 퍼진다. 이게 정책 실험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면 이게 각자 자기네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먹혀들면 딴 데들이 다 따라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별 효과가 없는데 좋아한다고 그냥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뭐 둘째, 셋째부터 얼마 지원해 준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정책은 우리 동네에 뭐 이제 아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정책 뭐 이런 걸로 출발한 건데, 지금 뭐 다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 그 정책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가 쓰는 돈에 효과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티부가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이사 간다 그러면 이게 정책 효과가 있는 건데요. 그냥 주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주는 거는. 그럼 별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큰데 그런 거 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그건 국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돈으로 털어서 할 문제냐, 이게.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 더 주고 어떤 지역 가면 적게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좀 그래, 그냥. 근데 뭐 어디든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아니 저 옆에 지자체는 애 낳으면 얼마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줘요? 이러면은 불만을 삼으니까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 실험의 성공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거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정책 실험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한 군데에서 시작하고 두 군데에서 해보고 이러다가 퍼진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 됐잖아요. 당연하게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이 논란이 많았다고요. 부자 애들도 밥 줘야 되냐. 뭐 서울시 무상급식 그거 한참 논란일 때는 그때 이건희 손자가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학생 이상 됐겠지 아마. 근데 그때는 중학생 뭐 이럴 때였을 거야. 한 10년 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건희 손자도 그럼 공짜밥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희 손자 공짜밥 주냐? 그럴 때 저기 보수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면 안 된다. 선별해서 줘야지. 돈을 아껴 써야지. 그렇게 쓰면 되냐?
허투루 쓰지 마라. 이러는 거고요. 진보 계열에서는 어떻게 해? 진보주의에서는 줘도 된다. 줘도 된다. 왜? 대신에 이건희 집안에서는 세금 많이 내지 않냐? 그걸 밥 하나 못 주겠냐? 줘도 된다. 이래야지 어떤 애는 자기 돈 내고 먹고 어떤 애는 저 무상으로 먹는다. 이런 그 낙인이 없어진다. 이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수주의는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세금을 다 더 걷어야 되고, 그러면 큰 정부가 되고, 이런 거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겨놓고 가고, 국가가 복지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감축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진보적인 색깔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은 무상급 시켜야 되니까 돈 더 걷고, 무상 의료 해야 되니까 돈 전반적으로 세금 더 걷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뭐 아니면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세금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누진 적용해서. 그렇게 부담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분명해요. 그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이 선호도가 매우 좋고, 이러다 보니까 또 퍼졌고, 그리고 그 효과 진짜 있는 거잖아요. 낙인 효과가 없어지는 거. 낙인 효과 없어지는 거. 그럼 전부 다 평등하게 학교 생활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가치는 실현은 된 거죠. 돈은 좀 더 들게 됐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논란을 했죠. 그런 게 이제 정책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 필요성으로서 티브 모형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네. 경제적 필요성으로서 티브 모형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발로 하는 투표를 실현해서 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 공공재 배분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티브 모형, 주민의 이동성을 토대로 발로 하는 투표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이렇게 돼요. 이건 뭔 말인지 알죠? 내용은 앞에서도 얘기했었고 제가. 자, 다시 한번요. 이 티브 모형은요, 공공선택론의 한 흐름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다가 경제학적인 마인드로 바라본 겁니다. 공공선택론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그 마인드로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티브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것처럼 상품 경쟁을 하는 거. 이게 된다. 지방은 지방 정부가 여러 개니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 과정을 발로 하는 투표라고 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가정이에요. 전제 조건, 가정. 어떤 가정이냐? 그러니까 티브가 전제한 가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들을 잘 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티브 모형의 가정은 다수의 참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수의 지방 정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동네 가면 어느 정책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 꿰뚫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죠? 상품 정보를 알아야지 뭐 상품을 고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완전한 이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완전한 이동성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이제 이사 다니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만은, 제가 좀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은 약간 좀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조금 자주 다녀봤는데, 이사 한번 갈 때마다 돈이 수백만 원은 그냥 깨집니다. 그냥 깨져. 이 이사 간다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동의 이 자유가 그렇게 이제 확보되긴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해 보면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냥 여기 지내자, 그냥 그렇게 되지, 막 이동을 막 마음 먹은 대로 막 왔다 갔다 이게 잘 되느냐, 그럼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규모의 경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의 경제는 이런 거예요. 군 단위에 사는 것보다 왜 도시에 살면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의 혜택도 더 좋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이 많아서 그래요. 서울에 왜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요? 인간이 많아서 소비시장이 크니까. 그러니까는요, 이제 뭐라 그럴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들도 여기는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 보면 그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하숙하는
학생들 모여가지고 각자 뭐 경상도에서 오네 전라도에서 오네 다 있는데 걔네끼리 뭐 그런 대화 하잖아요. 야, 니네 동네에 뭐 이거 있어? 이런 거. 니네 동네 있어? 그 막 자랑하고, 야, 우리 동네 롯데리아도 있어. 이런 거 자랑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배우 상권이 형성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업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 지역은 없는 게 없지. 한마디로. 없는 게 없고 뮤지컬 공연만 하나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많아요. 뮤지컬은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보려고 그러면 막 10만 원도 넘게 깨지고 혼자 1인이 이거 뭐 쉽게 보나? 큰맘 먹고 가서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맘 먹은 사람들이 이번 공연에 5천 명이 차야 돼. 그 큰맘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돼야 돼. 근데 큰맘을 자주 먹나?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 배우지가 있어야 그런 것도 공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서울로 뭐 인프라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많으니까.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 솔직히 그 규모의 경제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더라도 서울에서 일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은 뭐 내가 원래 살던데 거기 익숙하니까. 그 이후에 딴 지역으로 간다는 건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면이 솔직히 우리에게 다 있는데 없다 치자. 규모의 경제라는 건 없다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원래 그 모양이에요. 다. 애덤 스미스서부터 그 모양이잖아. 비현실적인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서는 이게 충족된다면은 완전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키도 한 185쯤 되고 얼굴은 현빈처럼 생겼고 그죠? 운동은 뭐 누구만큼 손흥민만큼 또 공도 차고 뭐 돈은 뭐 이건희 회장네 집안처럼 좀 있고 그랬으면 내 여자들한테 인기 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막 깔아놓고 그랬더라면 이게 돼 라고 말하는 건 야 말하기 쉽지 그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현실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건데 이 전제 조건이 다 그래. 다수의 참여자는 말이 돼. 요거는 돼. 요거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요건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정책을 알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정책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몰라가지고 심지어요. 여기 지금 학원 운영 관련해가지고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 뭐라고 왔냐면은 그 여기 운영과 관련해서 뭐 지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해달래. 시에서. 아직 연락을 안 받아. 빨리 해보고 싶은데. 뭘 주려고 하냐고. 해보고 싶은데 어떤 혜택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연락이 와. 그러니까 봐봐요. 저처럼 막 행정학 강의하는 사람도 이 지역의 정책을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수많은 정책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찾아서 공부해 봐야 돼. 그런데 이게 티브 모형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의 정책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 완전히 이동성 아까 얘기해 규모의 경제도 얘기했다. 외부성의 미발생 이것도 그래요. 외부성의 미발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외부성이라고 하는 건 이 긍정적 외부 효과나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긍정적 외부 효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이건 어떤 거냐면은요. 이래.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꽃 박람회를 해. 꽃 박람회를 해. 그러면은요. 그거를 옆에 있는 파주시에서 꽃 박람회를 안 한다 그래서 못 와? 오잖아. 물론 고양시민은 조금 깎아주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혜택을 주긴 하지만은 어차피 못 오나?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고양시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응?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 제가 왜 저기 파주 같은 데까지 왔냐면 제가 여기까지 이사 오게 된 건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를 좀 누려보고 싶었어.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빡빡해. 아씨, 답답해.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전원적인 데로 오고는 싶은데 완전 전원적인 거로 가는 거는 좀 겁나고, 아니 안 살아봤으니까 그건 완전 변화가 너무 커서 거기까지 가긴 싫고, 그래서 거기 약간 경계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고양시가, 여기가요 인구가 아주 많은 도시고, 여기에 종합병원도 여러 개 있고, 그 전에 백화점도 여러 개 있고, 그럼 뭐 차 타고 휘리릭 뭐 한 10분이면 넘어오는데, 10분 15분이면 넘어오는데 뭐, 아니 그러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이사 와야지 하고서 왔어요. 특히 이게 내가 여기서 해지는 모습을 보는 바람에 이 자유로를 타고 다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넘어왔는데 온 다음에 좀 후회를 했지. 내가 그걸 여름에 결심을 해가지고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 여긴 거의 북한하고 비슷해 지금. 그래가지고 겨울에 서울보다는 5도가 낮더라고요. 아씨, 내가 이 추운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요거를 내가 판단을 좀 못했구나. 나머지는 다 좋은데. 아무튼 간에 뭐 이제 그런 게 바로 이게 저 외부 효과 아닙니까? 외부 효과. 옆에 도시가 그거 다 갖추고 있으면 되지 뭘. 그거 꼭 우리 동네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거 가서 같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파주 시민은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나? 아니잖아요. 여기 백화점 가면은 파주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 고양 시민 시민증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거를 옆에서 이용하면 되지. 그러면서 목가적인 것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풍경 조금만 나가면 외곽이니까는 그런 데 가서 마음의 정화도 하고 뭐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아파트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뭐 옆에 조금 약간 전원적인 데가 있으면은 생활은 여기서 하고 주말 되면 거기 나가 있고, 뭐 다 서로가 다 이게 어때요?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또 이동성이 좋은 세상에는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제 조건이 좀 틀렸구나. 그리고요, 배당 수입의 우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보통 어디에 살으려고 그래요? 저도 아예 시골로 못 내려간 이유가 또 하나가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해야 돼. 서울에 가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 강사는 또 이 노량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그죠? 그 주변에서 이렇게 했는데 최대치로 이게 벗어난 거야. 여기가 최대치로 벗어났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한 거지, 아주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아예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살려면은 진짜 거기에서 배당 수입을 줘야 돼 나한테.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게요 이런 게 배당 소득인데 줍니까? 그거 주는데 어딨어? 없잖아 그런 건. 그러니까는 보통은 자기 일자리 주변에 안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 주변에 안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요 한계가 있는 거죠. 배당 수입에 의존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다 이렇게 돼 있고, 고정적 생산 요소, 생산 요소도 변동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농경 사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말이 되려나? 근데 농경 사회는 더 이동을 안 해요. 왜냐면 여기 내 땅인데 이 땅 팔고 딴 데 가면 내 땅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게 다 안 맞아. 아무튼 최적 규모의 추구. 그래서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티브 모형의 가정인데 많죠. 가정이 많은데 맨 앞에 있었던 여러 개의 지방 정부가 있다. 요것 빼고는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네,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비현실적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몰리고 안 몰리는 데는 안 몰려요. 그러면은 지역 편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티브는 그렇게 생각한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욕구가 다 다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살다 보면 알아서 분산될 거다라고 보긴 한 건데, 그렇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이 공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무튼 요거가 근데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를 경제적으로 입증해 준 하나의 이론이에요. 전제 조건이 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은 그래 논리는 좀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지방정부 간의 경쟁, 그거는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방정부 안에 우리 동네가 더 살기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개선을 하죠. 다른 동네가 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모방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역이 균형 있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데들도 자율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적 필요성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혁.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전개, 지방자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전개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로 봤을 때 이게요, 이승만 정부 때 일부 했다. 일부 이승만 정부 때 1공화국 때죠. 요때 이제 일부 시행을 했고, 그러다가 장면 정부 때 있잖아, 2공화국. 장면 정부 때 와가지고요, 요때요 본격화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본격화했다. 장면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 4.19 혁명의 결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어요. 무능함 하면 또 장면 내각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방향성은 되게 민주적으로 잘 잡고 이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무능함은 그 5.16 군사정변 일어날 때 그때 보인 태도를 보면은 참 어떻게 참 지도자가 저렇게 유약할까? 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또 뭐 우리가 100% 알진 못하지만 참 어이없게 쿠데타를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입에다가 갖다 먹여준 거랑 거의 같아요. 거의. 그 조금만 한 반박자만 빠르게 움직였어도 쿠데타 진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뭐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서 사회의 혼란을 수습해서 싹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민주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잘 잡고 이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그 민주주의 실현의 한 가지로 지방자치를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 본격화해서 온갖 걸 다 선거하려고 하고, 다 선거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면 정부 때. 그런데 이제 5.16 군사정변이 있잖아요. 이때부터 전두환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요, 이게 지방자치가 유보돼요. 폐지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사실상 폐지고 유보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경제성장이나 이런 걸 우선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유보를 해버립니다. 그게 전두환 정부 때까지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어떻게 돼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이 있습니다. 9차 개헌을 해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요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설치 등을 명시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장은 언급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장도 선거로 뽑죠. 근데 그거는 헌법에는 안 들어가 있고 법률의 레벨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기관이에요. 그런데 지방의회는요, 헌법기관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거예요. 우리 예산 얘기할 때도 그랬죠.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이라고 하는 거. 한 발 밀어넣기. 기억나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거 시작한 건 끝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네 막 이러면서 예산 더 따고,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일종의 지방자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야권에서 이걸 주장하는데, 당시에 전두환 정권 때잖아요. 저 때도 여권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 여권에서. 그래가지고 막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 발 밀어넣기야. 조항을 형식적이라도 좀 집어넣자. 지방의회 정도는 해보자. 해가지고 먼저 저거부터 밀어넣어서
실제로 19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합니다. 지방의원 선거를 해요. 지방의원 선거. 근데 저것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가까스로 했어 진짜. 왜냐면 저렇게 헌법 바꾸고도 다시 노태우가 당선됐잖아요.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해가면서, 그때는 단식 그러면 좀 결기가 느껴. 요즘에 단식하면 약간 희화화되는데 그죠? 너무 많이 써먹으면 안 되니까 좀 창의적이어야 돼. 창의적이어야 돼요, 이 투쟁의 방식도. 그리고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고. 응? 근데 여러 사람들이 써먹다 보니까 안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들도까지 있어갖고 약간 단식 투쟁이 약발이 좀 떨어졌어. 원래 단식 투쟁은 뭐예요? 나 목숨 걸고 하겠다. 내놓을 게 목숨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재 정권 내 야당 정치인들도, 유력 정치인이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호소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론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단식 투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 번씩 다 했어 그렇게. 한 번씩.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요때 저 지방의원 선거해야 된다고, 지방자치 도입 우리 헌법에 있는 거 실현해야 된다고 단식하고, 이 유명한 단식들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뭐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실현은 됐는데, 어떻게 실현했냐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때 근데 돈 문제는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아무리 그럼 장면 내각 때는 뭐 돈이 있었나? 더 가난했지. 근데 이때도 한 걸 이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긴 한데, 돈이 지금보다는 훨씬 뭐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 이때는 이제 중진국이 되냐 마냐 뭐 그런 정도 단계밖에 안 됐을 테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이유였어요. 실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에 어떻게 도입했냐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하기 시작했었어요. 여기 시험에 몇 번씩 나왔었어요. 처음엔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근데 무보수 명예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지방의원들은 지금도 존재감 별로 없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시 바꿔라,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무보수 명예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무보수 명예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렇게 하면은 정치 꿈나무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절로. 정치 꿈나무들이. 저기는 누가 들어가냐? 나 월급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 딴 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회의는 왜 이걸 해요? 뭐 이제 명예욕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냐면은요, 이런 거지.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내가 영향력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조례 제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내 사업에 영향 덜 미치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진짜 개판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 놓고 또 나중에 봤더니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또 그러면서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었어. 자기네들도 매번 올 때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한두 번 오더라도 나중에는 우리 여기 회의 참여하는데 내 교통비도 들고 기름값 드는데 그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요, 회의 참가비 명목 같은 걸로요 쭉 해서 모아서 보니까 꽤 되는 거예요, 이게. 꽤 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은 유급직으로 바꿀 수 있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기를 했었어. 무보수 명예직을 했는데 병폐가 크면 크지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아니, 누구를 움직이게 하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놔라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뭐 때때로는 이런 상품 필요 없어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없애자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또 지방자치가 없어지면 지방분권이 없는 거고, 지방분권이 없다는 얘기는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고, 그거는 민주주의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정치 같은 것들에 우리의 목소리가 안 담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때 이제 지방의원을 뽑기 시작했고, 봐보세요. 왜 필요한지를 좀 얘기해 드려 볼게. 95년도에는요 지방의원 선거 및 플러스
지자체장 선거를 해요. 근데 요거 지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면산 쪽에 서울시 화장장을 짓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있는데 그게 이제 서초구 땅이야. 근데 서초구인데 사람들 사는 데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외곽이야. 완전히 그 과천하고 경계에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서초구 사람들이 왜 우리 동네에다 그런 걸 하냐? 우리 구에다가.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서초구청장이요. 시위대 맨 앞에서 어깨띠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걸로 이제 선거를 뽑기 전에는 임명직 서초구청장이었어. 근데 이게 선거제도로 바뀌니까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다. 그리고 출마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당선된 거야. 당선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민들 앞에 서서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해.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들은 느낌이 좀 없을 텐데 저는 요때 요거 넘어갈 때 요걸 봤잖아요. 요 전에는 뭐냐? 시, 군, 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장들은 다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야. 공무원이라고 시험 봐서 공무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진해서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저런 구청장 정도면은 한 3급, 4급 정도 되는 거예요. 3급쯤 된다고 도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부군수 있죠. 지방에. 부군수, 저 시골 지역의 부군수는 5급 정도도 간다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는 5급, 4급, 3급 이 정도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민들 말 듣나? 위에 서울시장 말 잘 들어야지. 서울시장도 임명된 사람이야. 서울시장은 누구 말 잘 들어? 내무부 장관 말 잘 들어야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안전부 장관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승진하지. 응? 고가 반영할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잘해야지. 야, 그 지역에 화장터 지을 테니까 그 주민들 반대가 있을 텐데 잘할 수 있지? 제가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이거였다고 원래는. 그런데 이게 딱 그 지방자치의 위력이 보여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이 사람이 뒤로 돌아를 한 겁니다. 서초구청장이. 그전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예요? 아니 이 관 주도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이라고요. 근데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왜 우리 동네에다 이걸 하느냐 이러고 여기다 호소하는 겁니다. 이 뒤로 돌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뒤로 돌아가. 어? 그거예요. 이게 지방자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방자치가 무용하다, 없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돈 논리만 갖고 따지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그런 돈은 쓸만한 돈이에요. 그 돈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거나 기능이 마비되거나 그런 나라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것의 필요성을 잘 살려서 가려고 좀 건강하게 참여를 해야지 맨날 그런 없애라는 여론이나 조성하고 그러기보다는 자기네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또 이런데 저 지방의회나 이런 데는 청년 정치 꿈나무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워가면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돼야 돼요. 유럽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좀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야지 중앙무대 갔을 때도 지방의 현안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용론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무튼 그렇고 이쪽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렇게 했고 1999년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하나 껴서 얘기해 줘 볼까? 여기서 참고로 요 사이에다가 요거 하나 해볼게요. 1992년도에 정보 공개 조례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진 거. 이거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정보 공개 조례 만들어진 거 기억나요? 이거 정보공개법 같은 거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우리 정보공개제도 있잖아요. 행정정보공개. 이거를 근데 중앙정부보다 어디가 먼저 했다 그랬었죠?
지방에서 먼저 했다 그랬었어요. 이거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92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만들었는데 제일 첫 봤다가 청주시예요. 이게 언급된 적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에서. 그래갖고 청주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 96년도에는 국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을 했다. 그전에는 워낙 권위주의 시대니까 공개 없어요. 공개 없어. 관이 주도하면 따라라지.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었고, 99년이 되면 이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요, 조례 있죠.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도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있잖아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례 제정 또는 개폐에 대해서 의회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알겠죠? 요거를 다른 말로는 주민 발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민 발안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때 같은 해에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돼요. 주민감사 청구제도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이게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것은, 이것은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지자체장이 말이에요. 한 것이 재정의 어떤 그 소요상 문제가 있는 지출들이 좀 있다거나, 현저히 이 공익을 저해하고 있다거나,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해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장에 관련된 부분은 시도지사한테 감사해달라고 청구하고, 시도지사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 청구 제도도 도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요. 자, 2004년이 되면 주민투표제가 도입이 돼요. 주요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하는 제도. 그러고 이게 기억나는 게 이제 뭐냐면,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고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요거 건설과 관련된 주민투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이제 원자력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 다 발전하고 난 그 원자력 발전의 그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들을 그 방사능 물질이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공구리를 친다고. 공구리라는 말 알아요?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드럼통에다 딱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전소 옆에다가 착 쌓아놨는데 더 이상 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걸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전하게 처리했잖아요. 그러지만은 그게 우리 집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좋으세요? 좋을 리가. 집값 땅값 다 떨어지겠는데 일단. 그래서 좋을 리가 없죠. 불안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공모를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 때인데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재정적 지원을 엄청나게 해줄 테니까 손 들고 나와봐라. 그랬더니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손을 딱 들고 여기요 딱 그러고 나왔어. 부안군수가. 그래가지고 부안군의 지질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원자력 발전을 극구 싫어하는 환경단체들, 이런 데들도 다 내려가가지고 활동가들이 부안군민들한테 캠페인하는 거예요. 응? 이거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 안 좋은 거다. 그쪽은 생각이 이제 어때요? 원자력 발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방사능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고가 한번 났다 하면 이걸 회복이 거의 어려운 정도, 몇백 년이 걸려야지 회복될까 말까 한 정도 수준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자는 쪽이라 가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게 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혔다가 결국에는 그 부안 군수가요, 절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때가 석가탄신일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절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가 시비가 생긴 거예요. 저 군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다 찬성 쪽 반대쪽이 막 부딪힌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군수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전치 10 뭐 몇 주 이렇게 나와서 병원에서 막 다리 하나 올리고 있고, 왜 이거 있잖아 이게 온몸 기부스 거의 막 그런 정도 수준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거의 뭐 군수가 다구리를 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너무 갈등이 커져가지고 이 주민들, 이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갖고 중앙정부가 기부업 했어요. 여기 안 되겠다.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고, 여기는 땡 탈락이고, 이제 그렇다면 주민투표제도를 이제 시작했을 때니까 주민투표로 원하는 동네를 여럿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날 주민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의 의견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 그래서 그때 4군데가 붙었는데 1등을 경주가 한 거예요. 경주가 지진 나기 전에. 그리고 몇 년 있다 지진이 났잖아. 경주가 괜찮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가 보니까 활성단층이라고 뭐 그러면서 나오긴 하는데, 글쎄 아까 뭐 공구리 쳐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해서 유지하는 거긴 하겠죠, 아마. 그러긴 할 테지만은 아무튼 거기가 그때는 안전하다고, 안전한 지대라고, 지진이나 이런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받기는 했어요. 했는데 경주 사람들은요 그게 있대요.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됐다는 인식이 많대.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도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개발을 못한대. 땅 좀 파다 보면은 막, 저 왕관 아니냐? 이렇게. 저 왕관 아니야? 야, 그만 파. 이거 파면 안 돼. 문화재 나왔어. 거의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뭘 공사를 하고 건설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90%가 넘게 찬성을 해가지고, 결정이 됐던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이거 자세히 다음 주에 정도 되겠네, 이제. 이 자세히 볼 텐데, 주민투표제도를 실시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런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야. 주민투표를 붙이는 경우가 여러 개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아니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보자고 해서, 아니면 지자체장이 자기의 판단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이제 다 깨뚫고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이때 이런 게 있었고요. 주민투표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 말씀 잠깐 했잖아요. 드렸었는데 그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서 2011년도 그때 이제 지방의회, 서울시 의회에 민주당 쪽 의원들이 과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무상급식 우리도 하자. 그게 아마 전라남도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 거야. 그런데 이거 우리 서울도 하자.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니까 당시에 보수정당 소속의 서울시장, 이분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때 하다가 재선이 된 상태였는데 1년인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때 그만둔 계기가 뭐였냐면, 무상급식 조례에 반대한다 이거야. 자기는 선별 해서 해야 된다. 근데 선별하면 애들가 낙인 찍히지 않냐.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청하게 하면 된다. 그럼 학교에 자료가 안 남으니까 누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 않냐, 뭐 이렇게까지도 대안도 제시했지만, 아무튼 의회랑 평행선을 달려. 그 와중에서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어. 그 주민투표에 딱 들어가. 주민투표에 들어가는데, 이 주민투표를 하면은요 투표율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뚜껑을 까게 돼 있어요. 그 뚜껑을 깐 다음에는 거기서 찬성이 과반이 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봤더니 서울 시민들 여론이 무상급식 해주자는 쪽이 더 높은 거예요. 딱 그 시점부터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는데,
아니 여론조사해 보니까 앞서. 그래서 요거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이게 주민투표를요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고 서울 주민만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평일날 해요. 일하는 날. 공휴일도 아니잖아. 그런 날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걱정인 거예요. 아니 투표율이 가까스로 3분의 1이 넘는다 쳐. 투표율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3분의 1이 넘는다 쳐. 그럼 뚜껑을 까. 근데 그럴 때는 누가 투표를 많이 하겠어? 오늘 일하는 날이야. 근데 투표율이 3분의 1을 좀 넘겼대. 그러면 이게 전체 시민의 여론이 고스란히 반영이 안 될 거고, 노인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론과 달리 부결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뭐라고 캠페인을 하냐면, 잔머리를 이제 굴려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애들 밥 좀 먹이자는데, 이거를 시장이 반대한다. 이 나쁜 시장이고, 그 시장이 주민투표하자 그랬는데, 이게 나쁜 투표다. 나쁜 투표다. 나쁜 투표니까 우리가 가지 말자. 투표장 가지 말자. 오히려 자기네 지지자들을 그렇게 몰아갔어요. 투표장 아예 가지 않는 걸로. 그러면 깔끔하게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안 돼. 3분의 1이 안 되면 뚜껑을 못 열어. 뚜껑을 못 열면 지방의회를 자기네가 과반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원하는 대로 조례 만들면 돼요. 이게 이제 먹혀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가서 시장이 그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퇴했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돌아 이제 대통령 후보로도 거명되지만 그분이 돌아 다시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자기네 당에서 권유도 받는 모양인데 나갈 명분이 별로 없지. 스스로 그만둔 자리를 들어가려면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다 알죠? 이게 어떻게 실시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제도를 아는 거예요. 아, 3분의 1이 넘어가면 뚜껑을 열고 3분의 1이 안 되면 뚜껑을 안 여는구나. 아, 그래서 전략을 뚜껑을 안 열게 하는 것도 전략이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제 그런 거를 좀 남겨 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요게 이제 5년 2004년 2005년이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2005년에서 2006년을 얘기하는데 2005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이 되면은 이제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는데 주민소송제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주민소송제가 있는데 너무 몽당인가 보다. 아껴야 잘 사는데 아씨 안 되네 이거. 자, 그래서 주민소송제가 있어요. 주민소송제는 뭐냐? 이거 2005로 나올 수도 있고 2006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연도까지 이렇게는 안 물어보는데 흐름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제도가 먼저 도입되고 어떤 제도 나중에 도입됐는지는. 그거는 좀 파악하고 계세요. 알겠죠? 기출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소송제는 아까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주민감사 청구를 했던 주민들이 감사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때 이거를 사법부로 한번 또 다시 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주민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2007년이 되면 주민소환제가 도입이 돼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주민소환제도. 이건 우리가 뽑은 지방선거의 당선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요 다시 불러내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야, 너 내가 그러라 뽑아줬어. 우리가 너 그렇게밖에 못하려면 내려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소환제도가. 그래갖고 지방선거 당선된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자인데 그런데 이 주민소환제도는요 이게 이제 영어로 리콜이에요. 리콜. 우리 물건 리콜 알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절차가 대상자를 지목하는데 서명이 필요하고 뭐 이게 나중에 가서 그 구체적인 거 볼 거예요. 서명 다 받아야 되고 서명 다 받잖아요. 서명 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기회를 줘서 소명 기회를 듣고 이것도 투표하는 거예요. 찬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3분의 1이 넘어가면은 뚜껑을 열고 3분의 1이 안 되면 뚜껑을 안 여는데 여태 이게 몇 번 있었지? 이 제도가 도입되고 하남시에서도 그 화장터 걸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소환된 적이 있는데요.
하남시에서 그 경기도화장장이었는데 하남시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많은 도시거든요. 거기를 지금은 그린벨트 다 풀고 미사 신도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그린벨트가 많은 데고, 그래서 그걸 뚫고 대신에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오게끔 해주라고 하는 거 약속을 하고 시장이 그걸 땡겨가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주민 소환을 해버린 거예요. 주민 소환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때 투표를 했는데 3분의 1이 안 넘어서 뚜껑을 못 열었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강정마을이라고 있어요. 강정마을에 그 우리나라 해군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함정도 들어오고 막 이런 건데,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 기지가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반대가 엄청 컸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다 건설했죠. 건설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주도지사가 주민 의견 안 묻고 이거를 국가가 이거 추진하는 것을 덜컥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했는데 그때도 뭐 3분의 1 투표율이 안 나왔고 그랬었고, 또 하나 케이스는 삼척시장.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쯤 와서의 얘기인데,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때 이제 삼척시장이 원전을 우리 동네에 건설하는 거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원전을 늘린다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짓는 걸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소환 투표에 걸렸는데 그때도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나와서 그 뚜껑을 못 열었어요. 재밌는 케이스가 안 나왔어요. 열어봤어야 되는데 연 케이스가 없네 이게.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제 그렇게 해서 소환 투표로 날아간 사람은 없는데, 직을 박탈하고 남은 기간 동안 직을 수행할 사람을 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서 앉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얘는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2011년도가 되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가 된 게 2011년이에요. 의무화가 된 게 2011년부터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경기도에 그 빨간 그 광역버스 타면 무료 와이파이 되는 거 있죠? 이거 어떤 주민의 의견이에요. 주민 의견이었다고요. 출퇴근할 때 와이파이 안 잡혀서 힘들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빨간 버스, 광역버스에다가 다 이제 와이파이 달아준 거예요. 그런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경기도 의회로 보내면 경기도 의회가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최종 판단을 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제출할 때 그럴 때 이제 경기도에서 그걸 수렴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참 이거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여기다 또 끼워 넣어볼까? 2010년에 뭐 했다 그랬어요? 교육감 선거 시작했다 그랬죠? 2008년에도 하긴 했어, 교육감 선거를. 근데 그때는 경기도만 했는데 그때는 보궐선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국 단위 선거라는 건 2010년부터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요게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 연역이었는데 그거를 좀 쭉 설명을 드렸고, 517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지방자치의 양대 유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대 유형 나왔는데 요거를 아까 이제 앞전 시간에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방자치의 역사 뿌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그건 다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5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 있죠? 표를 가지고 비교를 좀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머지 뒤에 얘기들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어요.